자, 금요일 좀 미팅 시작할게요. 자, 오늘은요, 사실 저희 팀끼리 그냥 속된 말로 속닥하게 진행하려고 했는데, 또 우리 또 홍경수 리더님한테 들키는 바람에 특명을 받고 같이 공유하게 됐습니다. 근래에 또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 자가 면역 질환에 대해서 이렇게 문의하시는 리더님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도 못 드리고 해서 그래서 한번 이 강의를 오픈할까 하는 마음도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또 홍경수 리더님이 또 저한테 특명을 내리시는 바람에 자가 면역 질환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해보는데 오늘은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 1시간 만에 자가 면역 질환을 다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저희 팀에서도 강의를 몇 번 해봤는데 한 2시간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먼저 1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에 또 시간 되면 2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 다음에 자가 면역 질환에는 그러면 왜 생기는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자가 면역 질환에는 어떤 질환들이 있고 구체적으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병원에서는 이렇게 치료를 한다, 저 같은 의사들이 이렇게 치료를 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그 구체적인 치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해볼게요. 그래서 시간을 안배해서 한번 시작해 볼 테니까, 오늘은 이제 자가 면역 질환에 대한 이야기도 물론 하지만 면역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그랜드 이글 팀이 줌 미팅이 활성화되면서 제가 사실은 이제 이런 게 뭐 병원에서 의사니까 환자들 많이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암의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원래 왜 암의 사업의 원칙이 뭐예요? 복제 가능성이잖아요. 근데 이제 요번에 줌을 하면서 어떤 저희 그랜드 이글 팀의 수준이 자꾸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다들 이제 이 정도까지는 들어도 별로 어렵지 않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요즘은 자신감을 가지고 이 정도까지는 해도 되겠다. 그리고 이렇게 하기까지는 우리 그랜디글의 박사님, 최 박사님, 최명일 리더님이 큰 역할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도 최명일 리더님 자료를 조금 활용하고 제가 몇 가지를 더 추가해서 그렇게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자, 첫 번째, 건강은 확률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건강은요, 뭐 굳이 이야기하면 어릴 때 몸이 나쁜 친구들이 자기가 몸을 잘 관리하기 때문에 그죠, 장수하는 그런 사람도 많고요. 또 체질적으로 엄청 건강한 사람인데 나이 40에 돼가 자기 몸 관리 안 하는 바람에 갑자기 급사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요, 건강은 내가 아는 만큼 또 내가 대비하는 만큼 그거는 만들어진다. 그죠? 그래서 지금 혹시 내가 몸이 안 좋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내가 몸 관리를 잘하면은, 그죠? 충분히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지금도 늦지 않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그 말씀 드리고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을 하기 전에 그 면역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할 거고요. 첫 번째 보면 알러지라는 게 나와요. 여러분, 알러지와 자가 면역 질환과 이거를 구분하실 수 있겠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굳이 구분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알러지도 자가 면역 질환도 요즘 엄청나게 많이 늘고 있는 질환인데, 이 질환의 기본적인 베이스에는 뭐가 있다? 뭐가 있다? 우리 민경 기자님? 염증이라는 게 있다. 면역이 과하다. 그죠? 그거예요. 그래서 알러지라는 거는 아시다시피 쉽게 말해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면역 어떤 상태? 과잉 상태예요. 그죠? 그래서 알러지는 크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알러지성 비염,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천식, 그 다음에 아토피,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요즘 이런 알러지성 증상 세 가지 알러지성 그 삼총사가 엄청나게 많이 늘고 있다. 그죠? 자, 굳이 이야기하면 이 왜 늘 수 있을까? 늘고 있을까? 사실 이건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면역이 어떤 상태? 과한 상태라 그랬어요. 사실 면역이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한 경찰이잖아요.
정말 소중한 건데 이 면역이 과해서 나타나는 질환들이 요즘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자, 옛날에 우리 못 먹고 이런 상태에서는요 급성 질환이 많았어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주로 뭐로 죽었다? 감염 아니면 사고, 그죠? 이런 것 때문에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죽었어요? 감염 왜 생겨요? 잘 못 먹어가지고 우리 몸에서 면역의 기능이 어떻게 해서 떨어져 가지고 생기는 그런 질환들 때문에 죽었는데 요즘은 면역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면역이 어떤 상태다? 과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문제냐? 면역이라는 거는 여러분 있잖아요. 적당해야 돼요. 우리 인생도 똑같잖아요. 너무 과하면은 그죠? 적응만 못하다. 절대적으로 그걸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주로 죽은 거는 감염에 의한 급성질환 때문에 죽었다면 요즘은 주로 뭐 때문에 고생하죠? 만성질환이죠. 만성질환. 근데 그 만성질환의 기본 베이스에는요, 면역의 과잉, 나아가서 면역이 미치는 거예요. 면역의 기능이 이상 기능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왜 면역이 과해지다가 못해가지고 면역이 이렇게 미쳐가느냐? 이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계속 사실 우리 암의사업이 보면 기본적인 베이스가 그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는 거거든요. 자, 요거는 지나갈게요. 잠깐만요. 요거 제가 안 잡았다. 넘어가라. 안 넘어가노? 자, 우리가 금방 면역이라 그랬잖아요. 자, 예전에 우리가 주로 급성질환 때문에 죽었을 때는요, 이 면역이 정상이 안 나타나서 그래요. 자, 주로 우리 면역 반응을 일으킬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뭐죠? 백혈구잖아요. 자, 만약에 이 백혈구의 기능을 안 해요. 자, 예를 들어서 모기가 여러분 몸을 물었어요. 아니면 목끝은 찔렸어요. 근데 여러분 몸속에 면역 반응을 안 해.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모기가 가지고 들어온 그 속에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안 좋은 어떤 박테리아든지 그죠? 뭐 바이러스 뭐 그런 거라든지 하면 못이 들고 들어온 이물질 그 속에 있는 뭐 박테리아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 내 몸 들어오면은요 처음에는 한두 마리밖에 없지만 결국 저들끼리 뭐 한단 말이에요. 정식을 하죠. 정식을 해가지고 이게 내 몸에서 계속 정식을 해요. 왜? 내 몸에 있는 면역이 얘를 안 죽이면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은 우리는 내 몸에 박테리아가 들어온지도 모르고 있다가 죽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면역이 반응을 안 하면은요, 그죠? 어떻게 돼요? 내 몸 면역, 그 바이러스 들어온지도 박테리아 들어온지도 모르고 그냥 죽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자, 박테리아 들어왔어요. 못에 찔렸어요. 그럼 어떤 증상이 나타나요? 어제 집에, 우리 집에 그 한 분이 고양이한테 물렸더라고요. 고양이한테 물렸어요. 그럼 어떤 반응이 나타나요? 물리는 그 부위가 갑자기 처음에는 아프지. 그죠? 아픈 거는 물려서 나쁜 거예요. 그거 말고. 그 다음 나타나는 반응은 뭐예요? 이게 빨갛게 붓기 시작하죠. 그리고 빨갛게지면서 퉁퉁 부어요. 그 다음 갑자기 그 부위가 열이 풀풀 나요.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되죠? 아프죠. 이게 바로 뭐냐면 염증 반응이에요. 염증 반응은 영어로 하면 inflammation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 아프고 하니까 막 귀찮고 아프죠. 그래서 제발 이 염증 반응 안 일어났으면 좋겠죠. 근데 그 염증 반응 안 일어나면은요, 여러분 몸에 나쁜 게 들어온지도 모르고 그냥 죽어요. 그나마 이런 염증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백혈구가 이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겁니다. 이게 면역이거든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찔렸어. 그럼 주위 박테리아가 있어. 그러면요, 우리 몸에 있는 뭐가 출동해요? 백혈구가 출동합니다. 출동해가지고는요, 백혈구가 이런 박테리아를 죽이려고 무슨 물질을 분비를 해요. 물질을 분비를 하면은요, 어떻게 돼요? 물질도 분비하고 죽이는 세포가 가요. 그럼 이 과정 속에서 막 싸우죠. 전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탄도 떨어뜨리고 찔러 죽이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박테리아가 죽어요. 주위에 있는 정상적인 우리 세포도 죽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나중에 결론적으로 보면 아주 벌겋게
그죠? 퉁퉁 부어 있다가 아프다가 결국 뭐가 생겨요? 고름 생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염증 반응인데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퉁퉁 붓고 아프고 빨갛고 열나고 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염증 반응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면서 뭐 해요? 약 바르죠. 약 쓰죠. 그죠? 진통제 쓰죠. 소염 진통제. 소염 진통제 뭔지 압니까? 염증을 떨어뜨리고 통증을 완화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어떻게 이런 염증 반응을 뭐 하는 거죠? 줄이는 거예요. 내가 불편하니까. 근데 사실은 이 염증이 없으면 우리는 지금 못 살고 있어요. 죽는 겁니다. 이해되셔요? 이게 바로 염증의 증상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염증이라는 거는 자연스러운 면역 반응의 증상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은 이런 염증 반응이 너무 과해서 문제인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염증 반응에는 자연스럽게 정상적인 조직도 파괴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너무 과해지니까 정상 조직 파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알러지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알러지. 이제 이해된다고요? 내가 강의를 몇 번을 했는데 알러지. 그러니까 알러지가 우리가 보통 뭐 비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콧물이 조금만 나오면 되는데 너무 많이 나오는 거고요. 천식, 기침 조금만 하면 되는데 너무 컬럭컬럭 하는 거고 피부에서 가해가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사실은 이런 염증이 왜 과해졌냔 말이에요. 그죠? 그게 바로 이제 나중에 이유를 설명드릴 건데. 자, 그러면 이걸 보면 여러분 머리가 아프시겠지만 자, 이게 이해 좀 해봅시다. 이게 별로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우리 몸에 있는 이런 면역 세포계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조혈모세포라는 것부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 조혈모세포에는 크게 골수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무슨 계가 있다? 림프계가 있어요. 아직도 머리 안 넣으셨어요? 여러분 다 공부해 보셨잖아요. 골수계가 있고 림프계가 있고 알고 계시죠? 근데 이 골수계에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뭐 있어요? 요즘 초등학교 아니다 유치원생들도 이거 알아요. 혈액에 그 뭐더라 뭐 3인방 하면서 뭐죠? 에이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맞지요? 아시죠? 자 그러면 제가 물어요. 혈소판은 뭐 하는 겁니까? 지혈. 집에 셋째도 알아요. 압니다. 혈소판은 지혈하는 거예요. 적혈구는 뭐 하는 겁니까? 산소 운반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골수계에는요, 이 혈액에 골수계가 있고 림프가 있단 말이에요. 골수계에는 적혈구가 있어요. 적혈구는 뭐 하는 거다? 산소 운반하는 거고. 혈소판은 뭐 하는 거다? 옆에 있죠? 혈소판은? 혈소판은 아까 지혈하는 거라고 했죠. 그리고 나머지가 전부 다 뭐란 말이에요? 백혈구거든요. 근데 골수계에 있는 백혈구는요, 안에 과립이 있어요, 과립.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런다? 과립구라고 그래요. 과립구. 근데 이 과립구가 산성이냐, 중성이냐, 알칼리냐에 따라 가지고 기능이 달라요. 그래서 과립구에서 중성을 가지고 뭐라 그래요? 호중구. 그 다음에 산성인 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호산구. 염기성을 뭐라 그래요? 호염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핵이 한 개 있는 게 있어요.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런다? 단핵구. 많이 들어보셨죠? 정리해봐요. 그래서 과립구에는요, 그죠? 호중구는 뭘 하는 거다? 자, 기능은요. 호중구의 기능은 이분들이 지금 내가 몇 번 강의했는데 호중구는 뭐 하는 거라? 뭐 죽이는 거예요? 박테리아 죽이는 거, 가장 기본적인 거, 호중구. 자, 그 다음에 호염구, 호상구는 뭐 어때 많이 나타나? 알레르기 때 많이 나타난다 했잖아. 알레르기 때 많이 나타나는 게 뭐라고요? 호염구, 호상구. 아시겠죠? 그 다음에 단핵구는 뭐예요? 단핵구는요, 여기 변화가 돼가지고 뭐로 바뀐다? 대식세포로 바뀌는 거예요. 대식세포는 뭐 하는 거죠? 박테리아 바이러스 바로 잡아먹는 거, 암세포 잡아먹는 거, 이게 대식세포예요. 마크로파지라고 그래요. 마크로파지. 그죠? 그러니까 지금 방금 이야기했듯이
과립구, 그러니까 호중구, 호영구, 호상구, 그다음에 단입구가 바뀐 대식세포 이런 거는 전부 다 뭐다? 백혈구 중에서도 골수계란 말이에요. 그리고 골수계 중에서 옆에 보시면 여기 보면 마스터셀 하는 게 있어요. 마스터셀. 혹시 마스터셀이라고 들어봤어요? 요즘 여러분 알레르기 때문에 고민하시잖아. 병원에 가서 검사 뭘 하냐면요. 호산구, 호영구 증가인지 보고요. 마스터셀 증가인지 본다니까. 조금만 관심 가지면 이거 더 들어보는 거예요. 마스터셀. 마스터셀이 높은 사람이 뭐가 많이 생긴다고요? 뭐가 많이 생긴다고요? 알레르기가 많이 생긴다니까. 이분들이 지금.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골수계에는 아까 했지만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 있는데 백혈구에는 뭐예요? 과립구가 있고 그 다음에 단핵구, 그 다음에 대식세포가 있고 그 다음에 마스터셀 하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림프구는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림프구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 있어요? T임프하고 B임프하고 들어봤죠? 그리고 NK셀 하는 게 있어요. NK셀. NK셀이 뭐죠? 내추럴 킬러셀. 주로 뭘 죽인다겠어요? 암세포 죽이고 하는 게 있죠. 그죠? 그러니까 마크로파지하고 비슷한 기능하는 게 NK셀이라고 있다면 NK셀은 림프계예요. 아시겠죠? 림프계 NK셀. 자, 그 다음에 작은 임파구에 보면은 T임파구와 B임파구가 있잖아요. 자, 역할이 뭐예요? B임파구는 뭐예요? B임파구는 뭐 만드는 거? 배미진 리더님, B임파구는 뭐 만드는 거예요? 이분들 시험 쳐야 되겠대. B임파, B임파구는요, 항체 만드는 거.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난리잖아. 백신 조사해가지고, 백신 조사 왜 해요? 항체 만들려고. 그게 뭐란 말이라? B임파구라고. 알겠어요? 자, T임파구는 한 역할이 뭐예요? T임파구는 1번은 직접 잡아먹어. 2번은 뭐냐면은 B임파구 항원 만드는 걸 도와줘. 항체 만드는 걸 도와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런 면역을 조절해 주는 게 T임파구예요. 매니저 역할을 하는 게 T임파구라고 해요. 좀 정리되셔요? 시험 칩니다. 자, 그래서 백혈구는요, 이 골수계가 있고, 골수계에는 과립구가 호중구, 호영구, 호상구, 단입구. 그 다음에 림프계에는 B세포, T세포가 내추럴 킬러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단핵구는 뭐로 바뀐다? 마크로파지, 대식세포로 바뀐다. 이해돼요? 요게 바로 우리의 면역을 관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면역 체계가 만약에 부족하면 면역 결핍이 돼가지고 염증 반응이 안 일어나는 거고, 이 면역이 밸런스가 맞으면은 우리 몸은 건강한 거고, 이 면역 체계가 너무 과해지면 뭐란 말이에요? 알러지가 되는 거고, 이 면역 체계 밸런스가 깨져가지고 이 면역이 나쁜 놈을 공격 안 하고 나를 공격하고 이산질 하는 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자가 면역 질환이다 한다는 말이에요. 이제 정리되셔요? 시험 칩니다. 집중 안 하면 여러분들한테는 시험 안 칠 때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요.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오면은요. 어떻게 돼요? 사실은 좀 이따 갈게요. 네. 그래서 박테리아라는 놈은 지금 거의 다 지금 다 잡아먹잖아요. 우리가 그 면역이 다 이기잖아요. 면역이 이기기도 하지만 또 뭐가 나왔어요? 항생제가 나와가지고 약을 다 죽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바이러스죠. 그러면 우리 몸에서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란 말이에요? 면역 체계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자 질문. 인간이 만들어내는 바이러스 퇴치제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뭐 있어요? 아니, 물론 백신 말고 약이 있어요. 항바이러스제가 있어요. 그래서 독감, 타미플루, 그 다음에 입술에 모집 생기는 게 있죠. 헐페스. 그래서 헐페스하고 그 다음에 타미플루만이 유일하게 인간이 만들어내는 항바이러스제예요. 그 외의 바이러스는 못 죽인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인공적으로 못 죽여요. 그러면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다? 우리 몸에 있는 이 면역 체계, 특히 백혈구 체계가 그래서 반응을 해야지만 이게 문제가 안 일어난다 이 말이죠. 이해되시죠? 여기까지는. 자, 그런데 우리 몸 면역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선천적 면역하는 게 있고 후천적 면역하는 게 있는데, 자,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이해하고 계시죠?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선천적 면역과 후천적 면역 차이가 뭔지 아세요? 쉽게 말해서요, 선천적 면역은요, 비특이적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선천적 면역은요, 박테리아가 들어와도, 그죠? 예를 들어서 뭐, 폐렴균이 들어와도,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바이러스 중에서도 뭐 코로나 바이러스 들어와도, 뭐 아니면 kok사키가 들어오든지, 뭐 리노가 들어오든지, 뭐, 그죠? 인플루엔자가 들어오든지, 들어와도 반응은 똑같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선천적 면역은 야들이 나쁜 놈이 들어오면 똑같은 에너지로 야들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그렇게 강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면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비특이적이야. 기억 못하고 있어. 나쁜 놈 들어오면 나쁜 놈 그냥 공격해버리는 거예요. 강도를 위해서 10이라 하면 10강도를 그냥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천적 면역하고 관련된 게 바로 뭐냐면 바로 인터페론이에요. 인터페론 들어봤죠? 그래서 인터페론이 선천적 비특이적 면역의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게 바로 인터페론이에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모노사이트가 단핵세포가 바뀐 뭐 대식세포가 그 기능을 해요. 그 다음에 임파구에서는 뭐예요? 내추럴 킬러셀이 그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천적 기능을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인터페론, 대식세포, 내추럴 킬러셀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야들을 더 활성화시키는 게 이제 뭐냐면 인터페론은 비타민 뭐다 말이에요? C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대식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게 연구를 해보니까 비타민 D예요. 그래서 요즘 비타민 D가 면역 비타민이라고 많이 알려진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내추럴 킬러셀. 그래서 사실은 대식세포나 내추럴 킬러셀은요, 우리 몸에서 만약에 암세포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나쁜 놈이니까 이걸 잡아먹는 대표적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대식세포와 내추럴 킬러셀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선천적 면역은요, 아까 했지만은 그 힘이 제한이 있는 거예요. 만약 10이었다면 10의 어떤 기능 내에서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10의 기능을 넘어가는 어떤 게 들어오면은 나를 못 죽일 거 아니에요. 이때 필요한 게 바로 뭐냐면은 바로 후천적 면역인 거예요. 그 사실은요, 선천적 면역도 정말 중요합니다. 베이스니까. 하지만 더 중요한 게 바로 뭐다고요? 후천적 면역이에요. 근데 후천적 면역은요, 이거는 기억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과거에 어떤 말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들어왔어요. 아니면 뭐 리노 바이러스 들어왔어요. 아니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한번 들어왔는 거예요. 그럼 야를 딱 기억하고 있다가 요 항원에 대해서 내가 뭘 만들어내요? 항체를 만들어냈다가 만약에 리노가 딱 들어오면은요. 선천적 면역은 한 10 정도 반응을 하는데 그 리노에 대해서만 갑자기 한 1000의 강도로 야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천적 면역은요. 엄청나게 강해요. 단 요 항체는요. 리노 바이러스에만 반응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도 지난번에 뭐였습니까? 메르스, 사스, 지금 코로나19 나왔지만은요. 이걸 못 만들어내잖아요. 못 죽이잖아요. 쉽게 말해서 이 후천적 면역은요. 특이적으로 그놈한테만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건 엄청 강한데 예를 들어서 코로나에 대해서 만약에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리노가 들어와. 그럼 리노를 못 죽인다. 알겠죠? 이게 바로 후천적 면역인데 이 후천적 면역을 관여하는 게 바로 림프구예요. 그래서 B림프구는 뭘 만든다 그랬어요? 항체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했지만 T림프구는 뭐냐? 매니저 역할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항체를 만드는 걸 도와주는 헬퍼 T셀 하는 것도 있고 직접 죽여버리는 킬러 T셀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면역을 이렇게 조절해 주는 거. 너무 과해도 안 되니까 조절해 주는 게 바로 뭐냐면 조절 T셀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알러지 왜 생긴 줄 아세요? 이 조절 T셀이 기능을 못했어요. 너무 과하면 줄여야 되는데 이걸 못 줄이는 거야. 그래가 나타나는 게 알러지고 이 더 심해지면 뭐란 말이에요? 자가 면역 질환인 거예요. 이해되셔요? 네. 정리되시죠? 그래서 선천적 면역은 누구나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면역이다. 단 이거는 비특이적이고 모든 걸 다 죽이기는 하지만 힘은 약하다. 하지만 후천적 면역은 뭐냐면 특이적이에요. 기억을 하고 있다가 딱 그놈만 죽여요. 나머지는 못 죽이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실은 이 선천적 면역과 후천적 면역의 밸런스가 잘 맞아야지만 우리 건강해지는 건데 요즘은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 특히 T셀 중에서 조절 T셀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야가 면역을 조절을 못하는 거예요. 점점 막 과해지기만 하는데 이걸 조절을 못하니까
이게 알레르기가 생기고 이게 미쳐가지고는 나를 공격하는 상태가 되니까 그게 뭐래요? 자가 면역 질환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백혈구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것도 중요하지만요. 자율신경계라는 게 있어요. 사실은 면역하고 직결되는 게 바로 뭐냐면 자율신경계래요. 여러분 자율신경계이 여러분 몸을 매니저 어렌지하고 막 지배한다는 느낌 드셔요? 안 들어요? 자율신경이 뭐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내 몸이래냐고 살아가는 것도 자율신경의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자율신경은요. 우리 몸이 항상 편안해지려고 노력하는 그걸 가지고 자율신경이 하는 역할이 있는데 자율신경에는 크게 교감신경이 있고 부교감신경이 있는 거 아시잖아요. 자, 제가 항상 예를 들지만 자, 교감신경은 어떤 게 교감신경입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강도가 칼을 들고 나한테 막 달려옵니다. 그때 내 몸이 반응하는 게 바로 교감신경의 반응이에요. 어떤 증상 나타나요? 자, 먼저 강도가 나를 달려와요. 그러면은 눈이 커져요, 작아져요? 동공 확대. 이 교감신경의 증상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눈이 커졌죠? 그 다음 코가 어떻게 해요? 바짝바짝 마르고 입안에 침이 바짝바짝 마르지요? 그죠? 이게 교감신경 작용입니다. 그 다음에 심장이 어때요? 두구두구두구두구거리죠? 그 다음에 근육이 어떻게 되죠? 경직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침은 바짝바짝 마르죠? 그 다음에 위는 어때요? 소화돼야 안 돼요? 자, 지금 바빠 죽겠는데 소화시키고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속이 쓰리기도 하고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장 운동은요? 장 운동 돼야 안 돼요? 되면 안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방광은요? 지금 도망가야 되는데 소변 보면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방광이 확장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달리기 하고 막 근육 경직 때문에 뛰어가는 거, 이 상태가 바로 교감신경의 작용이에요. 혈압은 높아질까 낮아질까? 높아지겠죠. 이해되시죠? 손발은 떨려요 안 떨려요? 떨리지요. 이게 교감신경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나를 살리기 위해 가지고 나타나는 이 증상들이 전부 다 교감신경 작용이다 이 말이에요. 자, 역으로 그럼 부경함은 뭐예요? 부경은 여러분을 어떻게 만드느냐면은 편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편안하게 만들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이게 미쳐가지고 쳐져버리는 거지. 이해돼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부교감은요 나를 편안하게 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건 맞지만 이게 너무 심해지면 이것도 병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자 자율신경에는 보면은 이제 교감신경이 만약 우선되면은 혈류량이 어떻게 될까요? 피가 잘 갈까 안 갈까? 피가 근육으로는 가요. 심장이 막 뛰긴 뛰는데 필요한 도망가기 위한 근육으로 가지고 나머지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장으로도 안 가고 그죠? 이래 되니까 어떻게 혈액 흐름이 좋다 나쁘다 나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그 혈액으로 본다면은요 교감이 의하면은요 과립구가 늘어나. 그래서 몸이 어떤 상태가 되느냐면 염증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감신경은 지금 급한 대로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증상이긴 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내 몸이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상태가 되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림프구는 줄어들고 역으로 부교감은 어떠냐면 혈액 상태는 릴렉스 되니까 혈액은 잘 흘러요. 그죠? 그리고 과립구는 줄어들고 임파구는 늘어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자율신경도 마찬가지 면역과 똑같아요. 밸런스를 맞추지 않으면은요. 호메오스테시스가 깨지면서 뭐가 생긴단 말이에요. 병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교감신경이 우위하게 되면은요. 혈압이 높아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갑상선 기능 항진증 같은 게 생기는 반면에 부교감이 만약에 늘어나게 되면은 갑상선 기능 저하죠. 그러면서 혈압이 떨어지기도 하고 하는 그 다음에 우울증 그죠? 이런 게 생기는 게 바로 부교감 우위라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요. 우리 몸에 있는 이 면역 체계하고 백혈구 그죠? 그 다음에 이 자율신경계가 밸런스를 잘 맞추는 상태가 바로 뭐란 말이에요. 우리 몸이 건강한 상태. 이걸 가지고 호메오스테시스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 호메오스테시스가 깨진 상태가 바로 뭐다? 질병인 거예요. 질병. 자, 항상성, 호메오스테시스. 이걸 적어보이소.
자,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이제 질환의 종류는요, 아까 했지만은 면역이 저하가 되면은요, 백혈구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그죠? 급성 질환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감기나 뭐 대상포진 같은 거 들어오면 약을 못 죽이니까 나타나는 증상들이 면역 저하 상태예요. 사실 요즘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보다가 더 많은 게 뭐냐면 면역 과잉 상태, 알러지 상태. 그 다음에 이게 미쳐가지고 나를 공격하는 무슨 상태? 자가 면역 질환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해되시죠? 자, 지금까지 이제 설명했는데 이해 안 되시는 게 있으세요? 네. 지금 몇 시죠? 시간을 좀 알려주세요. 네. 자, 지금까지 제가 주로 했던 게 뭐냐면 이제 면역과 자가 면역 질환이 뭔지에 대한 얘기 제가 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자가 면역 질환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자,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오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이 면역이 나와 남을 공격을 해야 되는데 구별을 해야 되는데 구별을 못 한단 말이야. 못하면 뭐가 되죠? 이게 바로 자가 면역 질환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게는 뭐냐면 우리 T셀이 아까 이제 뭐예요? 뭘 잡아먹고 있어요? 암세포를 잡아먹고 있잖아요. 그죠? 네. 네. 암세 파괴 장면이에요. 아, 어떤 우리 그 재명 리더님 이런 걸 어디서 이렇게 잘 구하신지 몰라. 의사인 저도 사실은요, 이런 거, 아, 요즘은 사실은 뭐, 그거 들어가면은, 크롬 들어가면은 있긴 다 있어요. 그래도 참, 이게 찾아내시는 거 보면 대단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면역세포가요, 나쁜 놈을 공격해야 되는데, 정상적인 세포를 공격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죠? 근데 놀랍게도요, 이 면역세포가 우리 몸에 어마어마한 병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이런 어마무시한 병들이. 사실은 제가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배웠지만 20년 전에 처음 배울 때는요. 저는 뭐만 배웠는지 하면은 류마티스 관절염, 전신성 공방성 낭창, 어? 이 정도밖에 안 배웠어요. 근데 요즘은 이렇게 많은 병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병마다 있잖아요. 병마다 자가 면역에 의해서 생기는 어마무시한 병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요. 여러분, 당뇨병 아시죠? 당뇨병에 대해서 여러분 좀 이해를 하고 계셔요, 정확하게? 사실은 뭐 너무 많은 질환이기는 하지만 일반인들이 당뇨병을 이해하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당뇨병을 이해하려면 자, 근본적으로 당뇨병은 뭐가 당뇨병입니까? 말 그대로 원래 이 말이 잘못됐는 거예요. 당뇨라는 말은 뭐냐면 소변에 당이 빠져나온다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이 말은 당뇨는 말씀은 안 돼요. 근데 사실은 당뇨병은 뭐냐면 혈액 내에 지금 당이 높은 상태가 당뇨예요. 맞죠? 그죠? 그러니까 과혈당 상태란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혈관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혈관 어떤 상태가 돼야 돼요? 혈관은 깨끗해야 됩니다. 혈관 안에는요, 우리가 먹는 음식 있죠. 아침에 내가 뭐, 그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밥을 먹어 소화됐잖아요. 그럼 이게 혈관 내에서 막 돌아다녀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그 영양이 필요하죠. 근데 이게 영양이 혈액 내에 돌아다니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빨리 이게 어딘가에 흡수가 돼야 돼요. 맞죠? 그래서 이런 영양은 우리한테 필요한 영양이지만은요, 혈액으로 봐서는 이게 독입니다. 그리고 혈액 내에 독이 돌아다니는 독이 많이 독이죠. 어쨌든 혈액 내에는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당뇨란 병은 뭐냐면요, 이 혈액 내에 지금 당의 수치가 높은데 이걸 처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혈액 내에 있는 탄수화물을 어디론가 보내야 돼요. 그럼 이거 어디로 가야 돼요? 탄수화물은 주로 한 역할이 뭐예요? 에너지원이죠. 세포 내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혈액 내에 있는 탄수화물을 세포로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게 뭐란 말입니까? 예? 이게 뭐예요? 이건 지방이 하는 역할이고 인슐린. 이 사람들이 지금 내가 지금 주어를 당뇨라고 이야기를 하고 열심히 설명하는데 자꾸 산으로 가버려. 자, 다시. 자, 혈액 내에 있는 탄수화물을 어디로 운반한단 말이에요?
세포로 옮기는 역할을 하는 게 뭐란 말이에요? 인슐린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인슐린 기능을 예, 이제 혼납니다. 이분들은 사실 지난주에 들었거든요. 2주 전에 들었는 거를 지금 자, 다시. 그래서 인슐린이 어쨌든 기능을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어떤 게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인슐린이 1번 못 만들어낸다. 맞죠? 못 만드는 경우 있겠죠? 두 번째는 뭐예요? 인슐린이 기능을 못한다. 나오긴 나오는데.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냐면 첫 번째 인슐린을 못 만든다. 그걸 가지고 일형당뇨. 그 다음에 인슐린은 나오는데 기능을 못한다. 세포에서 그죠? 인슐린이 있긴 있는데 세포에 못 넣어준다. 그걸 뭐라 그래요? 이형당뇨. 이해돼요? 그러면 일형당뇨는요. 결국은 인슐린이 분비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 제가 여러분 여쭤볼게요. 인슐린 어디서 분비됩니까? 어디서 만들어요? 인슐린 어디서 만듭니까? 췌장. 그쵸? 이장. 췌장에 있는 알파셀, 베타셀 이런 게 있거든. 그 중에서 무슨 셀? 베타세포가 인슐린을 만듭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을 못 만드는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췌장이 손상되는 거예요. 췌장이 염증 때문에 뭐 감염이 돼가 췌장이 손상되는 경우, 아니면은 수술해가지고 췌장이 마음이 생기가 췌장을 잘라내버리는 경우, 이런 경우는 뭘까요? 이것도 당뇨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당뇨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무슨 공부하고 있어요? 자가 면역질환 공부하고 있잖아요. 자가 면역이 베타셀을 공격해가 파괴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죠?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런다? 일형 당뇨 중에서도 자가 면역 소아당뇨라 그래요. 주로 소아당뇨에서 많아요. 애가 태어났는데 자가 면역에 의해 가지고 자가 면역에 의해 가지고 이자 췌장에 있는 베타셀을 파괴시켜 가지고 인슐린을 못 만드는 걸 가지고 소아당뇨를 한다. 아시겠어요? 그게 바로 소아당뇨. 그래서 소아당뇨는요 특징적으로 뚱뚱해요, 안 뚱뚱해요, 애들? 주로 말라 있어요. 아시겠어요? 마른 애들이 많고 어린애들이 소아당뇨, 즉 자가 면역에 의한 일형 당뇨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형 당뇨는 뭐냐면 우리 성인 당뇨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성인 당뇨는 아겠지만 인슐린 저항성이잖아요. 왜 생겨요? 누구 때문에 생겨요? 그 인간의 이기적인 식생활 습관 때문에 생긴다는 말이죠.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생긴다는 말이에요. 후천적인 그런 거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성인들은 주로 뚱뚱해요. 그래서 성인 당뇨는 주로 뚱뚱하고 다른 어떤 여러 가지 혈관 질환이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이런 거 다 동반하는 경우가 많고, 소아당뇨는요 이 자가면역 세포에 의해 가지고 인슐린이 파괴돼 가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치료 어떻게 해요? 일형 당뇨는 인슐린 아예 없으니까 유일한 치료법이 뭐예요? 인슐린 주사예요. 주사예요. 근데 이형 당뇨는요 어떻게 하면 되죠? 만성 질환을 가는 거를 차단시키고 그래서 운동하거나 식이 조절하거나 이래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안 되면은 당뇨 약을 써요. 그래서 당뇨 약도 처음에는 한 개 썼다가 또 두 개 썼다가 세 개 썼다가 안 돼. 그래 마지막으로 뭐 해요? 인슐린 주사를 할 수밖에 없지. 치료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일형 당뇨가 바로 뭐냐면 다는 아니지만 자가 면역 질환에 의해 가지고 췌장에 있는 베타 세포가 파괴되어서 생기는 질환을 가지고 일형 당뇨, 자가 면역 당뇨병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실 일형 당뇨 환자들요. 참고로 여러분 제가 요즘 제 전공 산부인과인 거 아시죠, 여러분? 근데 제가 요즘 산부인과 안 하는 거 아시죠? 잘 모르시나? 제가 뭐 하냐면 이거 기밀인데 제가 혈액 투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환자 중에서 30살, 30몇 살인데 소아당뇨 때문에 이게 콩팥이 망가져가지고 혈액 투석하는 분이 한 2분인가 3분 계시는데 불쌍해요. 애들 보면 벌써 손가락 발가락 잘라냈고요. 눈도 안 보이고 콩팥도 망가졌고요. 그래서 소아당뇨가 보면 결국은 10대쯤에 나타나가지고 한 10년이 지나면 다 망가지거든요.
한 30이 되면 정말로 장애인이 돼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불쌍한 병이 1형 당뇨입니다. 사실 2형 당뇨도 많죠. 2형 당뇨도 많은데 그 정도로 위험한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1형 소아당뇨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없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게 뭐냐면 이런 자가면역 질환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제 방법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겠지만 그래서 자꾸 좀 이게 많이 늘어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 여쭤볼게요. 소아당뇨 왜 생길까요? 우리 선천적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누구 때문에 생겨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 넘어가가 생기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게 결국 뭐야 하면 엄마의 식생활 습관이나 엄마의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엄마 몸속에 들어가 있는 뭐가 독소가 그게 바로 뭐야 자가면역 질환을 유발했는 거라는 말이죠. 그죠? 그렇게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직도 이건 연구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형 당뇨가 대표적인 뭐다? 자가 면역 질환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1형 당뇨는요 인슐린 주사가 유일한 치료란 말이죠. 자,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 이게 뭐예요? 류마티스 관절염이에요. 자, 여러분 류마티스 관절염은 요즘 소아 류마티스 관절염 있는 거 아세요? 모르셨어요? 많아요. 네, 소아 류마티스 관절염 많다니까요. 그러면 류마티스 관절염 왜 생겨요? 뭐 쉽게 이야기해서 자가 면역이 내 몸에 뭘 공격한단 말이에요. 관절을 공격합니다. 근데 우리 단순하게 류마티스 관절염은 관절염이라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내 몸의 자가 면역 세포가요. 처음에 시작은 뭐를 공격해요? 관절을 공격해요. 근데 이거 전신질환입니다. 요즘은 류마티스 관절염 때문에 심장이 파괴되고 뇌가 파괴되고 이런 사람 잘 없습니다. 약을 쓰기 때문에. 근데 예전에는 뭔지 몰랐을 때는요. 류마티스 관절염 때문에 다른 장기가 파괴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이 전신질환입니다. 전신질환. 특히 소아 류마티스 관절염은 치료 안 하면 그대로 확률이 더 높아지겠지요. 네. 그래서 사실은 류마티스 관절염은요. 이제 관절만 본다면 첫 번째는 관절 부위에 염증 반응이 나타나요. 그러다가 나중에 2기가 되면요. 연골이 이제 퉁퉁 붓고 그다음 뼈가 살살 녹으려고 그래요. 3기가 되면 뼈가 녹아버리고 4기 되면 관절이 완전 변형이 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 안 하면 진행성 질환이 되기 때문에 전신 질환으로 이렇게 퍼져갑니다.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우리가 많이 보는 관절염 중에서는 크게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퇴행성 관절염 있잖아요. 이 두 가지 질환은요. 사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자 먼저 퇴행성 관절염 얘기해 볼게요. 퇴행성 관절염은 주로 많이 써서 그래요. 그러니까 많이 써가지고 남자들 같은 경우는 운동 많이 하고 뭐 노동 많이 해가지고 관절 다른 거죠. 근데 여성들은요 호르몬적인 문제 때문에 좀 빨리 진행이 돼요. 그래서 뼈와 뼈 사이에 있는 연골 부위가 닳아가지고 생기는 증상을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이야기하지만요. 사실은 이게 다는 아닙니다. 이거 플러스 염증입니다. 이거 플러스 염증이 또 동반되면은요.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 보면은 물 차고 막 그러죠. 그러니까 단지 연골만 파괴돼가 나타나는 증상만은 아니다. 여기 플러스 염증도 동반된다 이 말이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 주로 나이 많은 사람한테 생기고 주로 어떤 관절이 생겨요? 큰 관절, 그래서 무릎 관절이나 뭐 어깨 관절이나 그죠? 이런 관절이 많이 쓴단 말이에요.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엑스레이 찍어 보면요, 연골이 다 닳아 있어요. 그런 상태로 그 관절 변형은 많이 없어요.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해요? 치료는 1번은 뭐냐면 안 아프게 하는 게 1번이죠. 그래서 소염 진통제 쓰고요. 그죠? 그래서 염증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가끔 주사 쓰기도 하고 궁극적으로 뭐 하죠? 관절 치환술 하죠. 이게 퇴행성 관절염이에요. 관절을 잘라가지고 다른 인공관절 넣는 거. 이게 퇴행성 관절염 치료고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시작이 완전히 달라요. 시작이 뭐냐면 이거는 자가 면역에 의해 가지고 자가 면역이 관절에 있는 성분을 그거를 공격해 가지고 염증이 막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죠. 그리고 관절은 주로 어디서부터 시작되죠? 손가락 관절, 발가락 관절, 작은 관절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시작되면 나중에는 큰 관절도 가고 여러 가지 장기도 다 가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증상이 어떠냐면요.
퇴행성 관절염은 주로 오후에 아파요. 오후에 많이 쓰고 나면 오후에 많이 아프거든요. 진행 다 되면 무조건 아프지. 하지만은 류마티스 관절염은 주로 언제 아프냐면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염증이 밤새도록 막 염증이 일어나 있는 거야.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이 막 뻣뻣한 거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가 손가락 발가락이 퉁퉁 부어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 풀리는데 몇 시간씩 걸려요. 예. 그러면서 나중에는 관절 변형이 오는 이런 질환을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은 합병증은 별로 없는 데 비해서 류마티스 관절염은요, 골다공증이나 다른 이런 뭐예요, 자가면 질환을 동반할 수도 있고요. 동맥경화나 이런 걸 다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신 질환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약물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자, 그 다음에 셀리악병 하는 게 있어요. 셀리악병이 뭐냐면요, 사실은 우리나라는 셀리악병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외국에는 엄청 많아요. 많은데 점점 요즘 이 셀리악병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왜 생기느냐면요, 이거는 쉽게 말해서 이제 소장의, 이게 소장의 용모거든요. 이 용모에 이런 자가면역 질환이 가서 이걸 파괴시켜 버리는 거예요. 근데 왜 생기느냐면 이게 원인이 밝혀져 있어요. 그래서 장에 가는 독소예요. 그 대표적인 독소가 뭐냐면 미래 글루텐 성분이, 그죠? 자가면역 역할을 하는 항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거 말고도 장에 나쁜 독소 역할을 하는 건 다 이걸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알려진 거는 뭐냐면 미래 글루텐이에요. 그러면 특징이 어떠냐면은요, 이걸 먹었더니만은요, 애가 막 설사를 많이 하는 거예요. 신생아가.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감염 때문에 그러나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러나 하면서 막 검사를 막 해요. 근데 아무리 검사를 해도 치료를 해도 안 낫는 거예요. 근데 먹는 걸 딱 끊으면 안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알아보니까는 먹는 밀 글루텐 성분에 의한 자가면역 질환인 거예요. 그래서 미리 치료를 하면은요, 합병증이 별로 없어요. 하지만 이걸 놓치게 되면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게 용모가 다 이게 손상돼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애가 어떻게 먹지를 못하니까 안 크겠죠. 예. 그래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일벌이 바로 뭐냐면 영양실조인 거예요, 애가. 그래가지고 흡수가 안 되니까 애가 빈혈도 생기고 영양실조가 온다는 말이죠. 치료해야 되겠죠. 그리고요, 소장에서 뭘 흡수를 못해요? 칼슘 흡수를 못해가지고 뼈가 약해져요. 그래서 골다공증이나 골전화증 같은 게 생기는 거예요. 뼈가 물렁물렁해져 버려요. 그리고 결국은 어쩌냐면은 이 소장의 용모가 손상이 되기 때문에 암이 생기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암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셀리악병이 상당히 지금 좀 무서운 병이긴 해요. 근데 다행히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아직까지.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점점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런 자가면역 질환들이 많아지고 있죠. 그렇다는 말은 이 셀리악병도 앞으로 더 늘어날 확률이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거 뭡니까? 구내궤양이지. 구내염이죠. 구내염. 그 대부분요, 환자들이 이렇게 와요. 자꾸 입에 자꾸 뭔가 염증이 자꾸 생기는데, 궤양이 자꾸 생기는데, 한 개만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 생겼다가, 또 시간 지나면 또 생겼다가, 또 특히 내가 몸이 좀 안 좋으면 또 생겨. 그래서 대부분은 뭐냐면, 아, 이거는 구내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항생제 처방을 해요. 근데 이상하게 치료가 안 돼. 근데, 약도 안 썼는데 또 좋아져. 응. 이 증상이 그래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뭐냐면, 아이고, 컨디션 안 좋아지셨는 모양이네요. 이러고 그냥 약 주고 말거든요. 응.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좀 시간 지나면은요, 궤양이 딴 데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간의 궤양도 생기지만은요, 외음부에. 특히 남자들은 성기의 궤양이 생기고, 여자들은 질의 궤양이 자꾸 생겨요. 한 개만 생기는 게 여러 개가 생겨요. 또 그러다가는요, 눈의 궤양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생기냐면, 피부에 결절이 홍보하지. 이걸 가지고 베체트병이라고 그러거든요. 베체트병은요, 구강에 궤양이 생기고, 그 다음에 외음부에 궤양이 생기고, 그 다음에 눈에 궤양이 생기고, 그 다음에 피부에 궤양이 생기는데, 이거 근본적으로 뭐냐면요, 자가면역 질환인데, 이거는 혈관에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혈관. 혈관 중에서도 세포 변화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이잖아요. 이전보다. 점막 부분이에요. 점막 주로. 점막 부분인데 여기에 많이 생기는 질환이 바로 베체트병이에요. 그러면 베체트병은요.
궤양을 보거나 박테리아를 치료하기 위해서 항생제 쓴다든지 항바이러스 쓴다고 해서 치료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여러 군데서 이렇게 궤양이 생기는 걸 보면서 이게 눈에 있는 홍채염이거든요. 이게 베체트병. 이거 하나만 가지고 베체트병이라고 이야기를 못 해요. 그죠? 이게 베체트병의 증상 중 하나예요. 예. 그러니까 자꾸 재발되는 이거는 피부에 있는 결절이거든요. 이게 이제 결국은 뭐냐면 이게 다 베체트병의 증상 중 하나인데 결국은 병원에 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그러니까 이제 면역 억제제 같은 거, 스테로이드라든지 이런 거 쓰면 또 금방 또 좋아진다. 그러면서 이게 베체트병이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은 뭐죠 이게? 건선이죠. 사실은 건선이라는 거는 이제 피부에 이게 이제 건조한 상태에서 과각제로 생기는 병이잖아요. 이거하고 이제 역으로 우리 아토피는 보통 소변하죠. 그죠? 그래서 아토피하고 건선하고 기본적인 베이스는 좀 비슷하기는 한데 근본적으로 건선은 자가 면역 질환의 일종이고요. 예. 그 다음에 아토피는 알러지의 증상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통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실 건선도 결국은 자가 면역성 어떤 증상 때문에 우리 몸에 이렇게 나타나는 건데 사실 이게 치료 엄청 어려워요. 우리 뭐 최민호 교수님도 이렇게 건선 때문에 고생하셨다 그러던데 치료가 만만치 않아요. 왜냐하면 이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왜 생겨요? 그럼 이게 내 몸에 뭐가 많아서 독이 많아서 그런 거거든요. 내 몸이 좀 염증 상태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건선 무섭잖아요, 그죠? 이게 다 건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보통 알러지 있죠, 아토피 있죠. 아토피는 주로 관절이 있으면 접히는 곳에 생기거든요, 습한 곳에. 근데 건선은 뭐냐면은 약간 반대쪽에 생겨요. 외부 노출되는 그런 곳이 생기고. 자, 그 다음에 이게 백반증인데 백반증은 뭐냐면 우리 몸에 있는 T세포가 뭘 공격하는 거예요? 멜라닌 세포를 공격하는 겁니다. 멜라닌 세포. 멜라닌 세포는 뭐죠, 여러분? 색소지, 그죠? 그래서 흑인들은 멜라닌 세포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고, 황인종은 그 중간이고, 그 다음에 백인종은 적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황인종 같으면은 흰색을 돼가지고 백인종이 되면 좋겠는데, 군데군데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이거 얼마나 스트레스예요. 그죠? 그래서 피부과에 가면 이거 치료한다고 레이저 치료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T세포 파괴하는 거를 이제 돌려준다고 막 치료하는데, 완치가 아직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것도 왜 생긴다? 이것도 자가 면역 질환의 원인 때문에 생기는 질환들이라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요즘 이거 많아요. 건조증. 그래서 단순하게 안구 건조증이나 구내 쪽에 건조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초그랜 증후군 하는 건 뭐냐면 근본적으로 뭐가 안 생겨요? 눈물이 안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침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 면역세포가 침샘을 파괴시켜버려요. 눈물샘을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개월 이상 계속 눈과 입과 코가 막 근질근질한 거예요. 침이 안 나오니까, 눈물이 안 나오니까. 그죠? 그 다음에 점막이 있는 보석이 안 나오니까 소화가 잘 안 되겠죠? 건조하니까 기침 잡겠죠? 이런 증상이 과해지는데 이거 엄청나게 힘들어요. 여러분 눈이 있잖아요. 눈물 안 난다 생각해봐요. 어떨 것 같아요? 팍팍하게 렌즈 끼고 나가지고 눈물 안 나오면 어때요? 완전 눈 안에 모래가 왔다 갔다 한다니까. 이거 보세요. 이게 쇼그렌 증후군인데 생각보다 많다니까요. 이게 전부 다 뭐냐 자가 배신하는 거예요. 사실 옛날에는요 이게 쇼그렌 증후군인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눈에 안과를 가는 거지. 안구 건조대 안과를 가고 그다음 입안에 막 이래 되니까 이비인후과 가는 거지. 그러니까 치료를 여기서 하고 저기서 따로 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같은 질환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요즘 정말 많은데 지금 우리 이 자리에도 저는 이상하게 제 파트너 중에서 이런 자가 면역 질환이 많아요. 경자레그 참고로 우리 지금 같이 홈미팅하는 이래거든요. 병자레그예요. 맨 위에 스폰서가 뭡니까 이거 뇌에
유전분비 호르몬 프로락티노마라 그래가지고 그거 혹이 있는 친구였거든요. 그분도 많이 좋아졌는데 하여튼 병자리에 근데 지금 모리더님이 지금 또 하시모토 갑상선염이에요. 이거는 뭐냐면요. 갑상선의 염증이죠. 그런데 자가 면역 갑상선염인데 주증상은 뭐냐면요. 저하증이 주증상이에요. 그러니까 자가 면역에 의해 가지고 갑상선 이 세포가 파괴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특징적으로요. 갑상선은요. 파괴돼 가지고 세포 안에서 갑상선 호르몬이 분비되는 순간에는 일시적으로 항진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저하증이 되는 거예요. 특징.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요. 저하증이 되니까 호르몬 분비를 못하고 염증이 생기니까요. 갑자기 목 주위가 퉁퉁퉁퉁 부어요. 그런데 갑상선 호르몬 분비가 안 나오면요. 여러분 갑상선 호르몬이 한 역할은 뭘까요? 몸을 전신해주고. 여러분 몸을요. 호르몬은요. 에너지를 만드는 게 갑상선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호르몬 분비가 많으면은 어떤 상태냐면은 그러니까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요. 100m 달리기 하는 상태예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요. 몸이 쫙 깔아진 상태. 그렇죠. 그러니까 갑상선 호르몬이 이런 자율신경계하고 면역하고 같이 연결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기 때문에 어떠냐면요. 호르몬 분비가 안 되니까요. 어떻게 돼요? 쫙 깔아지는 거예요. 쫙 깔아지면서 에너지가 하나도 안 나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꾸 넘어지고 잠도 자꾸 오고. 그죠? 그리고 몸이 퉁퉁퉁퉁 부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감정적으로 다운되면서 어떻게 우울감이 오고. 예. 엄청나게 피곤합니다. 예. 우리 저기 배모 리더님께서 갑자기 얼굴이 퉁퉁 부어 보시더니만 피곤해 하시더니만요. 딱 보니까네 저하증인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해 보니까 하시모토 갑상선염이 됐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부도 건조해지고 머리카락도 잘 빠지겠고 식욕 떨어져요. 안 먹는데도 체중은 증가해요. 몸이 붓는 거지. 그리고 사지가 저리고 추워. 맞죠? 예. 전형적이라니까. 이게 바로 하시모토 갑상선염이에요. 검사해 보면은요. 호르몬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이런 갑상선 자가 항체가 막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갑상선 질환 중에서 자가 면역 질환에는요. 저하증이 생기는 하시모토 질환이 있고요. 항진증이 생기는 그레이브스병이 있어요. 그레이브스병은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있느냐면요. 우리 저기 연예인 중에서도요. 최진실 딸이 그레이브스병이고요. 그 다음에 그 요즘 그 성우 중에서 여자분, 그분도 그레이브스병이 눈 튀는 애들. 대표적으로 이게 누군지 알지? 이영걸이. 이런 병. 그러니까 그레이브스병 특징은 뭐냐면 자가 면역 갑상선 항진증인데요. 그러니까 일본 갑상선 항진증이 있으면서 눈이 튀어나와요. 엑소프탈모스라 그래요. 그 다음에 자가 항체가 나오는 병을 그레이브스병이라 그러는데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요. 목이 붓겠죠? 마찬가지로. 붓는데 눈이 튀어나와. 그 다음에 어떠냐면요. 호르몬 분비가 너무 많다 보니까요. 온몸이요. 땀범벅이에요. 엑소프탈모스거든요. 온몸 땀범벅이 돼요. 안구 돌출이 되면서요. 그러니까 호르몬 분비가 내가 지금 100m 달리하고 있다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심장은 두근두근두근거리죠? 막 불안해지죠? 예? 그러면서 식욕 항진이 와요. 막 배고파 죽겠어. 먹어도 살은 안 쪄. 바짝바짝 말라. 이해되셔요? 그 다음에 손이 막 떨려. 이런 사람들 특징이 보면. 체중은 감소되고요. 잠도 안 와. 그 다음에 여자들은 생리불순이 오고요. 막 그래요. 이런 병들이 바로 그레이브스 병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갑상선 항진증과 갑상선 저하증에는 증상이 완전히 다른데 근본적인 치료는요 같다 이 말이에요. 물론 병원에서는요 항진증은 호르몬 분비를 떨어뜨리는 약을 씁니다. 그리고 저하증은 갑상선 호르몬을 처방합니다. 이해되시죠? 그 치료는 다르지만요. 우리 대체약적인 치료는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그 이야기 할 건데 다르단 말이에요. 자,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갑상선에는 이런 그레이브스병 항진증과 하시모토병 저하증이 있다는 사실. 둘 다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루푸스입니다. 루푸스.
여러분 루푸스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다른 말로 하면 전신성 홍반성 낭창 아니면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 뭐 이런 말 써요. 루푸스는요 처음에 나타나는 거는요 이 얼굴에 버터플라이처럼 나비처럼 이렇게 홍반 생기는 게 시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루푸스도 전신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류마티스 질환하고 마찬가지로요 온 몸을 다 침범합니다. 그래가지고 얼굴도 이렇게 하시면은요 손에도 이렇게 막 나타날 수도 있고 결국은 뭐냐면 중추신경부터 해가지고요 심장, 피부, 위장관, 콩팥 모든 부위 다 관여해가지고요 어마어마한 통증을 유발합니다. 이거 장난 아닙니다. 무슨 엄청나게 무서운 병이에요. 저신 질환이고요 진행성 질환이라 가지고 무섭습니다. 이거 SLE 이거로 하면 SLE라 그래요. 시스테믹 루푸스 에리소마토시스라 그러는데 엄청나게 무서워요. 근데 이런 게 왜 많이 생길까 이 말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장에 생기는 질환인데 보면 크론즈병 하는 게 있고요. 마지막에 보면 이제 이게 궤양성 대장염인데 차이가 뭐냐면요. 크론즈병은요 보면은 어때요? 뭉글뭉글하게 막 절여 있죠. 그죠? 이게 크론즈병 특징이 어떠냐면 이렇게 되다 보면 장이 천공이 잘 생겨요. 이거 무섭습니다 이거. 그래서 크론즈병은 의외로 장 천공 때문에 수술 많이 합니다. 자가면 질환이에요. 근데 궤양성 대장염은요 모양은 뭐 엄청 또 지저분하고 막 그래 보이지만은요 다행히 이거는 장이 청소되진 않아요. 주로 이건 대장이 생기는 건데 요즘 이런 크론즈병과 그 다음에 궤양성 대장염 환자가 엄청나게 많이 늘고 있다는 사실. 무섭지요. 자, 그 다음에 다발성 경화증이에요. 지금 오늘은 그분이 안 오셨는데 제 파트너 중에 지금 다발성 경화증 환자가 있습니다. 다발성 경화증은 뭐냐면요. 이 자가 면역이 뭘 공격하는지 아세요? 이걸 공격해요. 이게 뭡니까 이거? 신경. 신경 중에서 무슨 신경이냐면 뇌신경. 뇌신경하고 무슨 신경? 척추신경을요. 그래서 여러분 신경이 이게 감염이 돼가지고 약간 파괴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뇌신경이 파괴되면요 어떤 현상이 나타날 것 같아요? 뇌신경이 파괴되면 예를 들어서 제 파트너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작을 뭐 했냐면 시신경을 시작했어요. 시신경. 그 시신경이 마비가 와요. 그러면 안 보이죠. 다행히 제 파트너는 증상이 이렇게 나타났다가 약간 호전되고 하는 그런 케이스를 받은 거라서 그래서 지금 장애는 없어요. 다행히. 그러니까 다발성 경화증도 여러 가지 증상이 있는데요. 이게 어느 신경을 관여하냐에 따라 가지고 시신경을 관여해 버리면요 안 보여요 눈이. 그 다음에 감각신경이 관여되면요 그 부위가 마비가 와버려요. 운동신경이 오면은 못 움직이고 그리고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지경 돼가지고 치매가 온다는 말이에요. 우울증하고 치매하고 무서운 병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도 그럼 왜 생기느냐 그죠? 이걸 제가 다음 시간에 이야기할 거고요. 다발성 경화증 요즘 환자 많아요. 그래서 엑스레이 찍으면 이런 나타나요. 뇌 사진 찍으면 이렇게 이게 신경이 마비가 와가지고 이렇게 허혈성 변화가 오는 거예요. 다발성 경화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요. 척추에 생기는 강직성 척추염이라고 그래요. 자, 옆에 보면 왼쪽이 정상사진인데 오른쪽이 이 강직성 척추염이거든요. 모양이 뭐 같아요? 대나무 같죠? 예. 다 들어붙어 버려요. 이 사람들 움직일 수 있겠어요? 척추? 못 움직이죠. 예. 이런 강직성 척추염도 바로 뭐란 말이에요?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이렇게 많아요. 예. 자, 지금 시간 몇 시죠? 예.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면 제가 이제 여기까지 오늘 이제 마무리할 건데요. 병원에 가면요. 의사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거 평생 질환이다. 완치 안 된다. 관리 잘해라. 그리고 약 잘 쓰라.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약을 줘요. 그죠? 어떤 약 줘요? 약을 쓰면은요. 증상 금방 완화돼요. 근데 또 재발하고 또 재발하고 또 재발하고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부작용이 너무 심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런 질환이 있으면 의사가 처방한 약을 안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써야 됩니다. 재발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건강 강의를 하고 들으면서요. 부작용이 심하다고 안 쓰게 유도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 질환은 그 병원에 있는 의사가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시고요. 추가적으로 우리 건강 강의는 뭐냐면 플러스 알파, 내가 평상시에 몸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내 몸에 염증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할 거냐는 부분에다가 포커스 맞추셔야 돼요. 그렇게 상담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2부로 해가지고 치료에 대해서 제가 또 더 전문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